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정다은은 남편 문도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듣고도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한 달 쉰다고? 그럼 그 한 달 동안 집에 돈은 누가 벌어오는데? 아픈지 묻지도 않았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어지럼증은 괜찮은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네, 해동한 부부로 살며 수없이 같은 식탁에 앉았던 남자가 이제는 아내의 몸보다 월급이 끊기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다. 다은은 손가락 끝으로 주머니 속 진단서를 눌렀다. 종이 한 장은 얇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어떻게 버텼는지가 적혀 있었다. 만성 피로, 신경성 위장 장애, 불면, 과호흡 증상, 최소 한 달 이상의 안정 필요. 의사는 더 늦으면 몸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다은이 무너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늘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 오명숙의 혈압약, 남편의 승진,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보일 체면,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끝없는 평가였다. 그 집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아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 묵은 벽지 냄새와 낡은 장판에 들뜬 모서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다은은 결혼하고 들어온 첫날부터 그 집의 작은 흠까지 모두 외우게 되었다. 주방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겨울마다 얼어붙는 것, 안방 창틀에 바람이 새는 것,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보리차는 반드시 밤에 끓여 식혀 두어야 한다는 것, 도연이 회식하고 들어오면 된장국보다 콩나물국을 찾는다는 것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했고 그렇게 기억하는 일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결혼 초 도연은 강남 테헤란로의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로 일했고 다은은 디지털 캠페인 기획자로 밤낮 없이 제안서를 만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때는 서로가 서로의 편이라고 믿었다. 도연이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붙잡고 있으면 다은은 옆에서 자료를 정리해 주었고 다은이 클라이언트에게 깨져 돌아오면 도연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와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연은 다은의 도움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배경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숙은 며느리의 수고를 가족을 위해 해야 할 도리라고만 불렀다. 그날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과 식어버린 미역국, 말라붙은 잡채가 놓여 있었다. 다은은 퇴근길에 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돌아온 뒤에도 바로 누워 쉬지 못했다. 명숙이 낮부터 허리가 아프다며 방에 누워 있었고 도현은 저녁에 회사 사람들이 온다며 늦을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은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며 장을 보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졸였다. 그러나 도현은 결국 혼자 돌아왔고 들어오자마자 회사에서 먹고 왔다고 말했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명숙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숨부터 쉬었다. 요즘 여자들은 참 편해. 조금 피곤하면 병원 가서 쉬라는 말부터 듣고 회사도 마음대로 쉰다 하고 우리 때는 애 낳고 다음 날도 밥하고 빨래했어.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어머니, 저도 그냥 쉬겠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꼭 쉬라고 했고 전주에 계신 엄마도 검사를 받아야 해서요. 한 달만 정리하고 다시 일할 거예요. 전주라는 말이 나오자 명숙의 얼굴이 바로 굳어졌다. 또 친정이니?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친정일만 생기면 네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하니. 내 엄마가 아프면 내 오빠나 친척들은 뭐 하고. 다은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녀에게 오빠는 없었다. 친척들이 있다고 해도 모두 넉넉하지 않았고 어머니 배순자는 혼자 전주 완산구의 오래된 골목집에서 살며 반찬가게 일을 조금씩 도와 생계를 이어왔다. 그 어머니가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끝까지 숨기다가 동네 이웃의 전화를 받고서야 다은이 알게 된 것이다. 제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적금이 조금 있고 엄마 병원비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은이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늘 불리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 며느리가 말대꾸했다는 말은 친척들에게 며칠 만에 퍼졌고 명절 밥상에서는 은근한 농담으로 되돌아왔다.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한다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무섭다더라. 다은 씨는 똑똑해서 시어머니도 가르치겠다더라. 그래서 다은은 늘 삼켰다. 하지만 그날은 삼킨 말들이 목 끝에서 자꾸만 걸렸다. 도연은 셔츠 소매를 걷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달고 날카로운 꽃향기였다. 다은은 순간 고개를 들었지만 도연은 그녀의 눈을 피하듯 식탁 끝 의자에 앉았다. 네가 알아서 한다고 말은 쉽지. 한 달 쉬면 월급이 빠지고 생활비도 줄고 엄마 약값도 있고 대출 이자도 있어. 게다가 너는 매달 친정에 돈 보내잖아.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인데? 그 말에 다은은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보았다. 그 돈, 제 월급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낸 적 많아요. 그때는 왜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명숙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약값 한두 번 낸 걸 가지고 유세하니?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 네가 그렇게 계산적인 애인 줄은 몰랐다. 다은은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가족끼리 계산하지 말자던 사람들은 왜 다은이 쉬겠다는 순간부터 월급과 생활비와 친정 병원비를 세고 있었을까? 그녀가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했던 세 달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명숙이 가벼운 뇌경색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연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늦게 왔다. 간병인 비용이 아깝다던 명숙의 말에 다은은 연차를 쪼개고 밤에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마다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닦았다. 명숙은 그때 다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친딸보다 네가 낫다. 다은은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더 잘했다. 그런데 사람이 약할 때 한 말은 회복한 뒤 가장 먼저 잊히는 모양이었다. 도연은 진단서를 집어들었다. 글자를 제대로 읽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의사의 소견 부분을 대충 훑고는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종이 끝이 미역국 그릇에 다 젖었다. 요즘은 다들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진단서 하나씩 받아.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쉬겠다는 말 안 하잖아. 다은은 젖은 종이를 급히 집어들었다.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몸이 아프다는 증거마저 이 집에서는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했다. 명숙은 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 결혼한 지 4해야. 아이도 없고 네가 일을 아주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몸 아프다고 쉰다니 우리 집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겠니? 도연이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아이 이야기는 언제나 칼처럼 들어왔다. 검사는 두 사람이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도연은 늘 피했다. 남자는 문제 없다. 나는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다. 굳이 그런 검사까지 해야 하냐. 결국 가족 안에서 아이가 없는 이유는 언제나 다은이 되었다. 시댁 친척들은 설날마다 은근히 물었다. 좋은 소식은 아직이냐고. 몸이 너무 마른 거 아니냐고. 직장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애가 안 생긴다더라고. 다은은 웃으며 떡국을 떠주었지만 숟가락을 잡은 손은 늘 차가웠다. 그날 밤 비는 더 거세졌다. 연남동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번졌다. 다은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손목이 저려 그릇 하나를 놓칠 뻔했지만 그녀는 소리내지 않았다. 명숙의 저녁 약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작은 약통에 혈압약과 혈액순환제를 나누어 담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들고 안방으로 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명숙은 침대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다은이 들어오자 화면을 엎었다. 거기 두고 가. 다은은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정다은은 남편 문도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듣고도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한 달 쉰다고? 그럼 그 한 달 동안 집에 돈은 누가 벌어오는데? 아픈지 묻지도 않았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어지럼증은 괜찮은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네, 해동한 부부로 살며 수없이 같은 식탁에 앉았던 남자가 이제는 아내의 몸보다 월급이 끊기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다. 다은은 손가락 끝으로 주머니 속 진단서를 눌렀다. 종이 한 장은 얇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어떻게 버텼는지가 적혀 있었다. 만성 피로, 신경성 위장 장애, 불면, 과호흡 증상, 최소 한 달 이상의 안정 필요. 의사는 더 늦으면 몸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다은이 무너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늘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 오명숙의 혈압약, 남편의 승진,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보일 체면,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끝없는 평가였다. 그 집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아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 묵은 벽지 냄새와 낡은 장판에 들뜬 모서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다은은 결혼하고 들어온 첫날부터 그 집의 작은 흠까지 모두 외우게 되었다. 주방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겨울마다 얼어붙는 것, 안방 창틀에 바람이 새는 것,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보리차는 반드시 밤에 끓여 식혀 두어야 한다는 것, 도연이 회식하고 들어오면 된장국보다 콩나물국을 찾는다는 것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했고 그렇게 기억하는 일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결혼 초 도연은 강남 테헤란로의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로 일했고 다은은 디지털 캠페인 기획자로 밤낮 없이 제안서를 만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때는 서로가 서로의 편이라고 믿었다. 도연이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붙잡고 있으면 다은은 옆에서 자료를 정리해 주었고 다은이 클라이언트에게 깨져 돌아오면 도연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와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연은 다은의 도움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배경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숙은 며느리의 수고를 가족을 위해 해야 할 도리라고만 불렀다. 그날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과 식어버린 미역국, 말라붙은 잡채가 놓여 있었다. 다은은 퇴근길에 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돌아온 뒤에도 바로 누워 쉬지 못했다. 명숙이 낮부터 허리가 아프다며 방에 누워 있었고 도현은 저녁에 회사 사람들이 온다며 늦을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은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며 장을 보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졸였다. 그러나 도현은 결국 혼자 돌아왔고 들어오자마자 회사에서 먹고 왔다고 말했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명숙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숨부터 쉬었다. 요즘 여자들은 참 편해. 조금 피곤하면 병원 가서 쉬라는 말부터 듣고 회사도 마음대로 쉰다 하고 우리 때는 애 낳고 다음 날도 밥하고 빨래했어.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어머니, 저도 그냥 쉬겠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꼭 쉬라고 했고 전주에 계신 엄마도 검사를 받아야 해서요. 한 달만 정리하고 다시 일할 거예요. 전주라는 말이 나오자 명숙의 얼굴이 바로 굳어졌다. 또 친정이니?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친정일만 생기면 네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하니. 내 엄마가 아프면 내 오빠나 친척들은 뭐 하고. 다은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녀에게 오빠는 없었다. 친척들이 있다고 해도 모두 넉넉하지 않았고 어머니 배순자는 혼자 전주 완산구의 오래된 골목집에서 살며 반찬가게 일을 조금씩 도와 생계를 이어왔다. 그 어머니가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끝까지 숨기다가 동네 이웃의 전화를 받고서야 다은이 알게 된 것이다. 제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적금이 조금 있고 엄마 병원비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은이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늘 불리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 며느리가 말대꾸했다는 말은 친척들에게 며칠 만에 퍼졌고 명절 밥상에서는 은근한 농담으로 되돌아왔다.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한다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무섭다더라. 다은 씨는 똑똑해서 시어머니도 가르치겠다더라. 그래서 다은은 늘 삼켰다. 하지만 그날은 삼킨 말들이 목 끝에서 자꾸만 걸렸다. 도연은 셔츠 소매를 걷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달고 날카로운 꽃향기였다. 다은은 순간 고개를 들었지만 도연은 그녀의 눈을 피하듯 식탁 끝 의자에 앉았다. 네가 알아서 한다고 말은 쉽지. 한 달 쉬면 월급이 빠지고 생활비도 줄고 엄마 약값도 있고 대출 이자도 있어. 게다가 너는 매달 친정에 돈 보내잖아.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인데?
그 말에 다은은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보았다. 그 돈, 제 월급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낸 적 많아요. 그때는 왜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명숙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약값 한두 번 낸 걸 가지고 유세하니?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 네가 그렇게 계산적인 애인 줄은 몰랐다. 다은은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가족끼리 계산하지 말자던 사람들은 왜 다은이 쉬겠다는 순간부터 월급과 생활비와 친정 병원비를 세고 있었을까? 그녀가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했던 세 달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명숙이 가벼운 뇌경색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연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늦게 왔다. 간병인 비용이 아깝다던 명숙의 말에 다은은 연차를 쪼개고 밤에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마다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닦았다. 명숙은 그때 다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친딸보다 네가 낫다. 다은은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더 잘했다. 그런데 사람이 약할 때 한 말은 회복한 뒤 가장 먼저 잊히는 모양이었다. 도연은 진단서를 집어들었다. 글자를 제대로 읽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의사의 소견 부분을 대충 훑고는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종이 끝이 미역국 그릇에 다 젖었다. 요즘은 다들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진단서 하나씩 받아.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쉬겠다는 말 안 하잖아. 다은은 젖은 종이를 급히 집어들었다.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몸이 아프다는 증거마저 이 집에서는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했다. 명숙은 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 결혼한 지 4해야. 아이도 없고 네가 일을 아주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몸 아프다고 쉰다니 우리 집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겠니? 도연이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아이 이야기는 언제나 칼처럼 들어왔다. 검사는 두 사람이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도연은 늘 피했다. 남자는 문제 없다. 나는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다. 굳이 그런 검사까지 해야 하냐. 결국 가족 안에서 아이가 없는 이유는 언제나 다은이 되었다. 시댁 친척들은 설날마다 은근히 물었다. 좋은 소식은 아직이냐고. 몸이 너무 마른 거 아니냐고. 직장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애가 안 생긴다더라고. 다은은 웃으며 떡국을 떠주었지만 숟가락을 잡은 손은 늘 차가웠다. 그날 밤 비는 더 거세졌다. 연남동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번졌다. 다은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손목이 저려 그릇 하나를 놓칠 뻔했지만 그녀는 소리내지 않았다. 명숙의 저녁 약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작은 약통에 혈압약과 혈액순환제를 나누어 담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들고 안방으로 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명숙은 침대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다은이 들어오자 화면을 엎었다. 거기 두고 가. 다은은 약을 협탁 위에 놓고 예비 약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서랍을 열었다. 그것은 그녀가 늘 하던 일이었다. 명숙은 약을 자주 깜빡했고 다은은 같은 약을 두 군데 나누어 두었다. 그런데 그날 서랍 안에서 다은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약봉지가 아니었다. 푸른색 파일 하나였다. 너무 반듯하게 놓여 있어 오히려 이상했다. 파일 위에는 검은 볼펜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다은은 본능적으로 그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첫 장의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협의이혼의 사확인 신청서. 신청인 문도현 정다은. 주소는 연남동 집으로 적혀 있었고 재산 분할란에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미리 타이핑되어 있었다. 자녀 없음, 위자료 없음, 각자의 생활은 각자 책임진다. 아직 날짜와 서명만 비어 있었다. 다은은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은 처음에는 울음으로 오지 않았다. 먼저 몸이 차가워지고 그 다음 귀가 멀어지는 것처럼 주변 소리가 멀어졌다. 명숙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봤으면 잘 됐다. 괜히 돌아서 말할 필요 없겠네. 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명숙은 침대에서 내려와 의자에 앉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뭐긴 뭐야. 서로 편해지자는 거지. 너도 힘들다며. 몸도 아프고 친정도 챙겨야 하고 우리 집도 너 때문에 계속 불편해. 이럴 바에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 우리 집도 너 때문에 불편해. 그 말이 다은의 가슴에 오래 박혔다. 그녀가 이 집에서 보낸 내 해가 한순간에 방해물처럼 정리되고 있었다. 다은은 억지로 예의를 붙잡고 물었다. 도현 씨도 알고 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도현이 서 있었다. 그는 다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고 피하지 못한 사람처럼 짧게 눈을 감았다 떴다. 그 표정 하나로 다은은 대답을 들었다.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준비했을 것이다. 다은은 남편을 향해 서류를 들어보였다. 언제부터였어? 도현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다은아, 흥분하지 말고 들어. 이건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야. 나도 오래 고민했어. 오래 고민했다는 말이 더 아팠다. 다은은 피식 웃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정다은은 남편 문도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듣고도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한 달 쉰다고? 그럼 그 한 달 동안 집에 돈은 누가 벌어오는데? 아픈지 묻지도 않았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어지럼증은 괜찮은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네, 해동한 부부로 살며 수없이 같은 식탁에 앉았던 남자가 이제는 아내의 몸보다 월급이 끊기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다. 다은은 손가락 끝으로 주머니 속 진단서를 눌렀다. 종이 한 장은 얇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어떻게 버텼는지가 적혀 있었다. 만성 피로, 신경성 위장 장애, 불면, 과호흡 증상, 최소 한 달 이상의 안정 필요. 의사는 더 늦으면 몸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다은이 무너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늘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 오명숙의 혈압약, 남편의 승진,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보일 체면,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끝없는 평가였다. 그 집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아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 묵은 벽지 냄새와 낡은 장판에 들뜬 모서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다은은 결혼하고 들어온 첫날부터 그 집의 작은 흠까지 모두 외우게 되었다. 주방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겨울마다 얼어붙는 것, 안방 창틀에 바람이 새는 것,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보리차는 반드시 밤에 끓여 식혀 두어야 한다는 것, 도연이 회식하고 들어오면 된장국보다 콩나물국을 찾는다는 것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했고 그렇게 기억하는 일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결혼 초 도연은 강남 테헤란로의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로 일했고 다은은 디지털 캠페인 기획자로 밤낮 없이 제안서를 만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때는 서로가 서로의 편이라고 믿었다. 도연이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붙잡고 있으면 다은은 옆에서 자료를 정리해 주었고 다은이 클라이언트에게 깨져 돌아오면 도연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와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연은 다은의 도움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배경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숙은 며느리의 수고를 가족을 위해 해야 할 도리라고만 불렀다. 그날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과 식어버린 미역국, 말라붙은 잡채가 놓여 있었다. 다은은 퇴근길에 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돌아온 뒤에도 바로 누워 쉬지 못했다. 명숙이 낮부터 허리가 아프다며 방에 누워 있었고 도현은 저녁에 회사 사람들이 온다며 늦을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은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며 장을 보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졸였다. 그러나 도현은 결국 혼자 돌아왔고 들어오자마자 회사에서 먹고 왔다고 말했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명숙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숨부터 쉬었다. 요즘 여자들은 참 편해. 조금 피곤하면 병원 가서 쉬라는 말부터 듣고 회사도 마음대로 쉰다 하고 우리 때는 애 낳고 다음 날도 밥하고 빨래했어.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어머니, 저도 그냥 쉬겠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꼭 쉬라고 했고
전주에 계신 엄마도 검사를 받아야 해서요. 한 달만 정리하고 다시 일할 거예요. 전주라는 말이 나오자 명숙의 얼굴이 바로 굳어졌다. 또 친정이니?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친정일만 생기면 네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하니. 내 엄마가 아프면 내 오빠나 친척들은 뭐 하고. 다은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녀에게 오빠는 없었다. 친척들이 있다고 해도 모두 넉넉하지 않았고 어머니 배순자는 혼자 전주 완산구의 오래된 골목집에서 살며 반찬가게 일을 조금씩 도와 생계를 이어왔다. 그 어머니가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끝까지 숨기다가 동네 이웃의 전화를 받고서야 다은이 알게 된 것이다. 제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적금이 조금 있고 엄마 병원비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은이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늘 불리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 며느리가 말대꾸했다는 말은 친척들에게 며칠 만에 퍼졌고 명절 밥상에서는 은근한 농담으로 되돌아왔다.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한다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무섭다더라. 다은 씨는 똑똑해서 시어머니도 가르치겠다더라. 그래서 다은은 늘 삼켰다. 하지만 그날은 삼킨 말들이 목 끝에서 자꾸만 걸렸다. 도연은 셔츠 소매를 걷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달고 날카로운 꽃향기였다. 다은은 순간 고개를 들었지만 도연은 그녀의 눈을 피하듯 식탁 끝 의자에 앉았다. 네가 알아서 한다고 말은 쉽지. 한 달 쉬면 월급이 빠지고 생활비도 줄고 엄마 약값도 있고 대출 이자도 있어. 게다가 너는 매달 친정에 돈 보내잖아.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인데? 그 말에 다은은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보았다. 그 돈, 제 월급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낸 적 많아요. 그때는 왜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명숙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약값 한두 번 낸 걸 가지고 유세하니?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 네가 그렇게 계산적인 애인 줄은 몰랐다. 다은은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가족끼리 계산하지 말자던 사람들은 왜 다은이 쉬겠다는 순간부터 월급과 생활비와 친정 병원비를 세고 있었을까? 그녀가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했던 세 달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명숙이 가벼운 뇌경색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연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늦게 왔다. 간병인 비용이 아깝다던 명숙의 말에 다은은 연차를 쪼개고 밤에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마다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닦았다. 명숙은 그때 다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친딸보다 네가 낫다. 다은은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더 잘했다. 그런데 사람이 약할 때 한 말은 회복한 뒤 가장 먼저 잊히는 모양이었다. 도연은 진단서를 집어들었다. 글자를 제대로 읽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의사의 소견 부분을 대충 훑고는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종이 끝이 미역국 그릇에 다 젖었다. 요즘은 다들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진단서 하나씩 받아.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쉬겠다는 말 안 하잖아. 다은은 젖은 종이를 급히 집어들었다.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몸이 아프다는 증거마저 이 집에서는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했다. 명숙은 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 결혼한 지 4해야. 아이도 없고 네가 일을 아주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몸 아프다고 쉰다니 우리 집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겠니? 도연이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아이 이야기는 언제나 칼처럼 들어왔다. 검사는 두 사람이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도연은 늘 피했다. 남자는 문제 없다. 나는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다. 굳이 그런 검사까지 해야 하냐. 결국 가족 안에서 아이가 없는 이유는 언제나 다은이 되었다. 시댁 친척들은 설날마다 은근히 물었다. 좋은 소식은 아직이냐고. 몸이 너무 마른 거 아니냐고. 직장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애가 안 생긴다더라고. 다은은 웃으며 떡국을 떠주었지만 숟가락을 잡은 손은 늘 차가웠다. 그날 밤 비는 더 거세졌다. 연남동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번졌다.
다은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손목이 저려 그릇 하나를 놓칠 뻔했지만 그녀는 소리내지 않았다. 명숙의 저녁 약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작은 약통에 혈압약과 혈액순환제를 나누어 담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들고 안방으로 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명숙은 침대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다은이 들어오자 화면을 엎었다. 거기 두고 가. 다은은 약을 협탁 위에 놓고 예비 약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서랍을 열었다. 그것은 그녀가 늘 하던 일이었다. 명숙은 약을 자주 깜빡했고 다은은 같은 약을 두 군데 나누어 두었다. 그런데 그날 서랍 안에서 다은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약봉지가 아니었다. 푸른색 파일 하나였다. 너무 반듯하게 놓여 있어 오히려 이상했다. 파일 위에는 검은 볼펜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다은은 본능적으로 그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첫 장의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협의이혼의 사확인 신청서. 신청인 문도현 정다은. 주소는 연남동 집으로 적혀 있었고 재산 분할란에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미리 타이핑되어 있었다. 자녀 없음, 위자료 없음, 각자의 생활은 각자 책임진다. 아직 날짜와 서명만 비어 있었다. 다은은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은 처음에는 울음으로 오지 않았다. 먼저 몸이 차가워지고 그 다음 귀가 멀어지는 것처럼 주변 소리가 멀어졌다. 명숙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봤으면 잘 됐다. 괜히 돌아서 말할 필요 없겠네. 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명숙은 침대에서 내려와 의자에 앉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뭐긴 뭐야. 서로 편해지자는 거지. 너도 힘들다며. 몸도 아프고 친정도 챙겨야 하고 우리 집도 너 때문에 계속 불편해. 이럴 바에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 우리 집도 너 때문에 불편해. 그 말이 다은의 가슴에 오래 박혔다. 그녀가 이 집에서 보낸 내 해가 한순간에 방해물처럼 정리되고 있었다. 다은은 억지로 예의를 붙잡고 물었다. 도현 씨도 알고 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도현이 서 있었다. 그는 다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고 피하지 못한 사람처럼 짧게 눈을 감았다 떴다. 그 표정 하나로 다은은 대답을 들었다.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준비했을 것이다. 다은은 남편을 향해 서류를 들어보였다. 언제부터였어? 도현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다은아, 흥분하지 말고 들어. 이건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야. 나도 오래 고민했어. 오래 고민했다는 말이 더 아팠다. 다은은 피식 웃었다. 나는 오늘 병원에서 한 달 쉬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당신은 그전부터 나를 내보낼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도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힘들어. 엄마도 힘들고 나도 회사에서 버티느라 죽겠는.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정다은은 남편 문도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듣고도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한 달 쉰다고? 그럼 그 한 달 동안 집에 돈은 누가 벌어오는데? 아픈지 묻지도 않았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어지럼증은 괜찮은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네, 해동한 부부로 살며 수없이 같은 식탁에 앉았던 남자가 이제는 아내의 몸보다 월급이 끊기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다. 다은은 손가락 끝으로 주머니 속 진단서를 눌렀다. 종이 한 장은 얇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어떻게 버텼는지가 적혀 있었다. 만성 피로, 신경성 위장 장애, 불면, 과호흡 증상, 최소 한 달 이상의 안정 필요. 의사는 더 늦으면 몸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다은이 무너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늘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 오명숙의 혈압약, 남편의 승진,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보일 체면,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끝없는 평가였다. 그 집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아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 묵은 벽지 냄새와 낡은 장판에 들뜬 모서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다은은 결혼하고 들어온 첫날부터 그 집의 작은 흠까지 모두 외우게 되었다. 주방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겨울마다 얼어붙는 것, 안방 창틀에 바람이 새는 것,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보리차는 반드시 밤에 끓여 식혀 두어야 한다는 것, 도연이 회식하고 들어오면 된장국보다 콩나물국을 찾는다는 것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했고 그렇게 기억하는 일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결혼 초 도연은 강남 테헤란로의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로 일했고 다은은 디지털 캠페인 기획자로 밤낮 없이 제안서를 만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때는 서로가 서로의 편이라고 믿었다. 도연이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붙잡고 있으면 다은은 옆에서 자료를 정리해 주었고 다은이 클라이언트에게 깨져 돌아오면 도연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와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연은 다은의 도움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배경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숙은 며느리의 수고를 가족을 위해 해야 할 도리라고만 불렀다. 그날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과 식어버린 미역국, 말라붙은 잡채가 놓여 있었다. 다은은 퇴근길에 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돌아온 뒤에도 바로 누워 쉬지 못했다. 명숙이 낮부터 허리가 아프다며 방에 누워 있었고 도현은 저녁에 회사 사람들이 온다며 늦을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은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며 장을 보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졸였다. 그러나 도현은 결국 혼자 돌아왔고 들어오자마자 회사에서 먹고 왔다고 말했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명숙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숨부터 쉬었다. 요즘 여자들은 참 편해. 조금 피곤하면 병원 가서 쉬라는 말부터 듣고 회사도 마음대로 쉰다 하고 우리 때는 애 낳고 다음 날도 밥하고 빨래했어.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어머니, 저도 그냥 쉬겠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꼭 쉬라고 했고 전주에 계신 엄마도 검사를 받아야 해서요. 한 달만 정리하고 다시 일할 거예요. 전주라는 말이 나오자 명숙의 얼굴이 바로 굳어졌다. 또 친정이니?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친정일만 생기면 네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하니. 내 엄마가 아프면 내 오빠나 친척들은 뭐 하고. 다은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녀에게 오빠는 없었다. 친척들이 있다고 해도 모두 넉넉하지 않았고 어머니 배순자는 혼자 전주 완산구의 오래된 골목집에서 살며 반찬가게 일을 조금씩 도와 생계를 이어왔다. 그 어머니가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끝까지 숨기다가 동네 이웃의 전화를 받고서야 다은이 알게 된 것이다. 제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적금이 조금 있고 엄마 병원비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은이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늘 불리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 며느리가 말대꾸했다는 말은 친척들에게 며칠 만에 퍼졌고 명절 밥상에서는 은근한 농담으로 되돌아왔다.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한다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무섭다더라. 다은 씨는 똑똑해서 시어머니도 가르치겠다더라. 그래서 다은은 늘 삼켰다. 하지만 그날은 삼킨 말들이 목 끝에서 자꾸만 걸렸다. 도연은 셔츠 소매를 걷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달고 날카로운 꽃향기였다. 다은은 순간 고개를 들었지만 도연은 그녀의 눈을 피하듯 식탁 끝 의자에 앉았다. 네가 알아서 한다고 말은 쉽지. 한 달 쉬면 월급이 빠지고 생활비도 줄고 엄마 약값도 있고 대출 이자도 있어. 게다가 너는 매달 친정에 돈 보내잖아.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인데? 그 말에 다은은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보았다. 그 돈, 제 월급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낸 적 많아요. 그때는 왜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명숙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약값 한두 번 낸 걸 가지고 유세하니?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 네가 그렇게 계산적인 애인 줄은 몰랐다. 다은은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가족끼리 계산하지 말자던 사람들은 왜 다은이 쉬겠다는 순간부터 월급과 생활비와 친정 병원비를 세고 있었을까? 그녀가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했던 세 달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명숙이 가벼운 뇌경색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현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늦게 왔다. 간병인 비용이 아깝다던 명숙의 말에 다은은 연차를 쪼개고 밤에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마다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닦았다. 명숙은 그때 다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친딸보다 네가 낫다. 다은은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더 잘했다. 그런데 사람이 약할 때 한 말은 회복한 뒤 가장 먼저 잊히는 모양이었다. 도연은 진단서를 집어들었다. 글자를 제대로 읽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의사의 소견 부분을 대충 훑고는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종이 끝이 미역국 그릇에 다 젖었다. 요즘은 다들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진단서 하나씩 받아.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쉬겠다는 말 안 하잖아. 다은은 젖은 종이를 급히 집어들었다.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몸이 아프다는 증거마저 이 집에서는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했다. 명숙은 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 결혼한 지 4해야. 아이도 없고 네가 일을 아주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몸 아프다고 쉰다니 우리 집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겠니? 도연이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아이 이야기는 언제나 칼처럼 들어왔다. 검사는 두 사람이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도연은 늘 피했다. 남자는 문제 없다. 나는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다. 굳이 그런 검사까지 해야 하냐. 결국 가족 안에서 아이가 없는 이유는 언제나 다은이 되었다. 시댁 친척들은 설날마다 은근히 물었다. 좋은 소식은 아직이냐고. 몸이 너무 마른 거 아니냐고. 직장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애가 안 생긴다더라고. 다은은 웃으며 떡국을 떠주었지만 숟가락을 잡은 손은 늘 차가웠다. 그날 밤 비는 더 거세졌다. 연남동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번졌다. 다은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손목이 저려 그릇 하나를 놓칠 뻔했지만 그녀는 소리내지 않았다. 명숙의 저녁약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작은 약통에 혈압약과 혈액순환제를 나누어 담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들고 안방으로 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명숙은 침대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다은이 들어오자 화면을 엎었다. 거기 두고 가. 다은은 약을 협탁 위에 놓고 예비 약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서랍을 열었다. 그것은 그녀가 늘 하던 일이었다. 명숙은 약을 자주 깜빡했고 다은은 같은 약을 두 군데 나누어 두었다. 그런데 그날 서랍 안에서 다은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약봉지가 아니었다. 푸른색 파일 하나였다. 너무 반듯하게 놓여 있어 오히려 이상했다. 파일 위에는 검은 볼펜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다은은 본능적으로 그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첫 장의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협의이혼의 사확인 신청서. 신청인 문도현 정다은. 주소는 연남동 집으로 적혀 있었고 재산 분할란에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미리 타이핑되어 있었다. 자녀 없음, 위자료 없음, 각자의 생활은 각자 책임진다. 아직 날짜와 서명만 비어 있었다. 다은은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은 처음에는 울음으로 오지 않았다. 먼저 몸이 차가워지고 그 다음 귀가 멀어지는 것처럼 주변 소리가 멀어졌다. 명숙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봤으면 잘 됐다. 괜히 돌아서 말할 필요 없겠네. 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명숙은 침대에서 내려와 의자에 앉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뭐긴 뭐야. 서로 편해지자는 거지. 너도 힘들다며. 몸도 아프고 친정도 챙겨야 하고 우리 집도 너 때문에 계속 불편해. 이럴 바에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 우리 집도 너 때문에 불편해. 그 말이 다은의 가슴에 오래 박혔다. 그녀가 이 집에서 보낸 4해가 한순간에 방해물처럼 정리되고 있었다. 다은은 억지로 예의를 붙잡고 물었다. 도현 씨도 알고 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도현이 서 있었다.
그는 다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고 피하지 못한 사람처럼 짧게 눈을 감았다 떴다. 그 표정 하나로 다은은 대답을 들었다.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준비했을 것이다. 다은은 남편을 향해 서류를 들어보였다. 언제부터였어? 도현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다은아, 흥분하지 말고 들어. 이건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야. 나도 오래 고민했어. 오래 고민했다는 말이 더 아팠다. 다은은 피식 웃었다. 나는 오늘 병원에서 한 달 쉬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당신은 그전부터 나를 내보낼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도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힘들어. 엄마도 힘들고 나도 회사에서 버티느라 죽겠는데 집에 오면 내 친정 이야기, 병원 이야기, 아이 이야기, 돈 이야기 뿐이잖아. 우리 둘 다 지쳤어. 우리 둘 다. 다은이 조용히 되물었다. 당신이 지친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언제 지쳤는지는 당신이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명숙이 대신 끼어들었다.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그게 제일 힘든 거야. 여자는 집안을 편하게 해줘야지. 자꾸 아프다. 친정 간다. 쉬겠다 하면 남자가 어떻게 버티니? 다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오래전 병실에서 다은의 손을 잡고 울먹이던 얼굴이 겹쳤다. 그 얼굴과 지금의 얼굴은 같은 사람인데도 너무 달랐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저는 회사 일 끝내고 매일 병원으로 갔어요. 새벽에 열나면 물수건 갈아드리고 도연 씨가 회식 간 날도 제가 보호자 서명했어요. 그때는 제가 가족이었죠? 명숙의 입술이 얇게 굳었다. 그건 며느리 도리야. 그걸 가지고 지금 보상받겠다는 거니?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보상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말하지는 말아 달라는 거예요. 명숙은 눈을 돌렸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다은아, 이러면 더 추해져. 서로 좋게 끝내자.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은 엄마 명이고 차는 회사리 쓰고 예금도 많지 않아. 대신 내가 처음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은 도와줄게. 다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식는 것을 느꼈다. 처음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 도와주겠다니. 마치 오래 쓴 가전제품을 버리면서 수거비를 내주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다은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그녀가 살아온 시간이 들어있지 않았다. 도현이 과장으로 승진하던 해 다은이 밤새 만들어준 제안서도 없었다. 명숙이 쓰러졌을 때 다은이 포기한 프로젝트도 없었다. 명절마다 전주에서 올라오지도 못하는 친정어머니에게 미안해하며 시댁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시간도 없었다. 시댁 친척들이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혼자 화장실에서 숨을 고르던 밤도 없었다. 종이 위에는 그저 자녀 없음,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이라는 문장만 있었다. 도연은 볼펜을 집어 다은 쪽으로 밀었다. 오늘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질질 끌수록 서로 힘들어. 명숙은 차갑게 덧붙였다. 그래도 지금 서명하는 게 깔끔하다. 내일 되면 또 마음 약해진 척할 거잖아. 다은은 볼펜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검은 볼펜이었다. 그녀는 그 펜으로 예전에 도현의 대출 서류 보증란을 확인해 주었고 병원 입원 동의서의 보호자로 서명했고 설날 장보기 목록을 적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손으로 자기 결혼의 끝에 서명해야 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도현의 얼굴이 흔들렸다. 정말 할 거야? 그가 물었다. 다은은 그제야 그를 보았다. 이상했다. 서류를 준비한 사람은 그였는데 정작 그녀가 펜을 들자 그가 당황하고 있었다. 아마 도연은 다은이 울고 매달리고 설명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자신이 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그에게 그 편한 역할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틀려서 서명하는 게 아니야. 당신들이 나를 짐처럼 여기는 집에 더는 남고 싶지 않아서 서명하는 거야. 그리고 이름을 썼다. 정다은. 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서명란에 이름이 적히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명숙은 예상보다 쉽게 끝난 일에 오히려 불안한 듯 입술을 만졌고
도연은 서류를 가져가려다 멈칫했다. 다은은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내 짐은 오늘 정리할게. 도연은 창밖에 비를 보았다. 이 밤에 나가겠다고 다은은 대답했다. 이 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갈 준비를 시키고 있었잖아. 내가 오늘 알았을 뿐이지. 방으로 돌아온 다은은 낡은 캐리어를 꺼냈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것이었다. 바퀴 하나가 조금 삐걱거렸지만 아직 굴러갔다. 그녀는 옷 몇 벌과 약봉지, 진단서, 전주 병원 예약증, 어머니의 검사 기록을 차례로 넣었다. 화장대 서랍에는 결혼 예물로 받은 금반지와 목걸이가 있었다. 다은은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을 닫았다. 가져가면 팔아 쓸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물건들은 이상하게도 돈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그녀는 지금 무거운 것을 들고 나갈 힘이 없었다. 그러다 바느질함을 꺼내는 순간 작은 은색 USB 하나가 실타래 아래에서 굴러나왔다. 다은은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 보았다. 예전에 회사 프로젝트 자료를 백업해 두던 USB였다. 한동안 잊고 있었다. 왜 이 바느질함 안에 있었는지도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손바닥 위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이상하게 선명했다. 그녀는 그것을 외투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은은 몰랐다. 그 작은 USB 안에 도현과 그의 회사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시간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무능하고 부담스러운 아내로 몰아내려던 사람들이 결국 그 아내 기록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캐리어 지퍼를 닫는 소리가 방 안에 길게 울렸다. 결혼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사진 속 다은은 지금보다 얼굴이 둥글고 눈빛이 맑았다. 도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날 하객들은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명숙은 식장에서 눈물을 훔치며 이제 딸이 생겼다고 했다. 그 말들을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었는지 아니면 그때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는지 다은은 판단할 수 없었다. 사람은 처음부터 잔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편한 쪽으로 조금씩 비겁해지는 것일지도 몰랐다. 도현도 그랬다. 명숙도 그랬다. 그리고 다은은 그 비겁함을 너무 오래 이해해 주었다. 그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문 앞에 섰다. 방 안의 불빛이 등 뒤로 떨어졌다. 아래층에서는 명숙이 일부러 크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갈 거면 조용히 나가야지. 동네 사람들 보게 창피하게. 다은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창피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 말은 삼켰다. 오늘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집의 체면이 아니라.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정다은은 남편 문도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듣고도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한 달 쉰다고? 그럼 그 한 달 동안 집에 돈은 누가 벌어오는데? 아픈지 묻지도 않았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어지럼증은 괜찮은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네, 해동한 부부로 살며 수없이 같은 식탁에 앉았던 남자가 이제는 아내의 몸보다 월급이 끊기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다. 다은은 손가락 끝으로 주머니 속 진단서를 눌렀다. 종이 한 장은 얇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어떻게 버텼는지가 적혀 있었다. 만성 피로, 신경성 위장 장애, 불면, 과호흡 증상, 최소 한 달 이상의 안정 필요. 의사는 더 늦으면 몸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다은이 무너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늘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 오명숙의 혈압약, 남편의 승진,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보일 체면,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끝없는 평가였다. 그 집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아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 묵은 벽지 냄새와 낡은 장판에 들뜬 모서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다은은 결혼하고 들어온 첫날부터 그 집의 작은 흠까지 모두 외우게 되었다. 주방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겨울마다 얼어붙는 것, 안방 창틀에 바람이 새는 것,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보리차는 반드시 밤에 끓여 식혀 두어야 한다는 것, 도연이 회식하고 들어오면 된장국보다 콩나물국을 찾는다는 것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했고 그렇게 기억하는 일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결혼 초 도현은 강남 테헤란로의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로 일했고 다은은 디지털 캠페인 기획자로 밤낮 없이 제안서를 만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때는 서로가 서로의 편이라고 믿었다. 도현이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붙잡고 있으면 다은은 옆에서 자료를 정리해 주었고 다은이 클라이언트에게 깨져 돌아오면 도현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와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현은 다은의 도움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배경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숙은 며느리의 수고를 가족을 위해 해야 할 도리라고만 불렀다. 그날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과 식어버린 미역국, 말라붙은 잡채가 놓여 있었다. 다은은 퇴근길에 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돌아온 뒤에도 바로 누워 쉬지 못했다. 명숙이 낮부터 허리가 아프다며 방에 누워 있었고 도현은 저녁에 회사 사람들이 온다며 늦을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은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며 장을 보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졸였다. 그러나 도현은 결국 혼자 돌아왔고 들어오자마자 회사에서 먹고 왔다고 말했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명숙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숨부터 쉬었다. 요즘 여자들은 참 편해. 조금 피곤하면 병원 가서 쉬라는 말부터 듣고 회사도 마음대로 쉰다 하고 우리 때는 애 낳고 다음 날도 밥하고 빨래했어.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어머니, 저도 그냥 쉬겠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꼭 쉬라고 했고 전주에 계신 엄마도 검사를 받아야 해서요. 한 달만 정리하고 다시 일할 거예요. 전주라는 말이 나오자 명숙의 얼굴이 바로 굳어졌다. 또 친정이니?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친정일만 생기면 네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하니. 내 엄마가 아프면 내 오빠나 친척들은 뭐 하고. 다은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녀에게 오빠는 없었다. 친척들이 있다고 해도 모두 넉넉하지 않았고 어머니 배순자는 혼자 전주 완산구의 오래된 골목집에서 살며 반찬가게 일을 조금씩 도와 생계를 이어왔다. 그 어머니가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끝까지 숨기다가 동네 이웃의 전화를 받고서야 다은이 알게 된 것이다. 제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적금이 조금 있고 엄마 병원비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은이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늘 불리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 며느리가 말대꾸했다는 말은 친척들에게 며칠 만에 퍼졌고 명절 밥상에서는 은근한 농담으로 되돌아왔다.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한다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무섭다더라. 다은 씨는 똑똑해서 시어머니도 가르치겠다더라. 그래서 다은은 늘 삼켰다. 하지만 그날은 삼킨 말들이 목 끝에서 자꾸만 걸렸다. 도연은 셔츠 소매를 걷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달고 날카로운 꽃향기였다. 다은은 순간 고개를 들었지만 도연은 그녀의 눈을 피하듯 식탁 끝 의자에 앉았다. 네가 알아서 한다고 말은 쉽지. 한 달 쉬면 월급이 빠지고 생활비도 줄고 엄마 약값도 있고 대출 이자도 있어. 게다가 너는 매달 친정에 돈 보내잖아.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인데? 그 말에 다은은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보았다. 그 돈, 제 월급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낸 적 많아요. 그때는 왜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명숙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약값 한두 번 낸 걸 가지고 유세하니?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 네가 그렇게 계산적인 애인 줄은 몰랐다. 다은은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가족끼리 계산하지 말자던 사람들은 왜 다은이 쉬겠다는 순간부터 월급과 생활비와 친정 병원비를 세고 있었을까? 그녀가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했던 세 달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명숙이 가벼운 뇌경색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연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늦게 왔다. 간병인 비용이 아깝다던 명숙의 말에 다은은 연차를 쪼개고 밤에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마다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닦았다. 명숙은 그때 다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친딸보다 네가 낫다. 다은은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더 잘했다. 그런데 사람이 약할 때 한 말은 회복한 뒤
가장 먼저 잊히는 모양이었다. 도연은 진단서를 집어들었다. 글자를 제대로 읽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의사의 소견 부분을 대충 훑고는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종이 끝이 미역국 그릇에 다 젖었다. 요즘은 다들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진단서 하나씩 받아.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쉬겠다는 말 안 하잖아. 다은은 젖은 종이를 급히 집어들었다.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몸이 아프다는 증거마저 이 집에서는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했다. 명숙은 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 결혼한 지 4해야. 아이도 없고 네가 일을 아주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몸 아프다고 쉰다니 우리 집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겠니? 도연이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아이 이야기는 언제나 칼처럼 들어왔다. 검사는 두 사람이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도연은 늘 피했다. 남자는 문제 없다. 나는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다. 굳이 그런 검사까지 해야 하냐. 결국 가족 안에서 아이가 없는 이유는 언제나 다은이 되었다. 시댁 친척들은 설날마다 은근히 물었다. 좋은 소식은 아직이냐고. 몸이 너무 마른 거 아니냐고. 직장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애가 안 생긴다더라고. 다은은 웃으며 떡국을 떠주었지만 숟가락을 잡은 손은 늘 차가웠다. 그날 밤 비는 더 거세졌다. 연남동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번졌다. 다은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손목이 저려 그릇 하나를 놓칠 뻔했지만 그녀는 소리내지 않았다. 명숙의 저녁 약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작은 약통에 혈압약과 혈액순환제를 나누어 담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들고 안방으로 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명숙은 침대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다은이 들어오자 화면을 엎었다. 거기 두고 가. 다은은 약을 협탁 위에 놓고 예비 약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서랍을 열었다. 그것은 그녀가 늘 하던 일이었다. 명숙은 약을 자주 깜빡했고 다은은 같은 약을 두 군데 나누어 두었다. 그런데 그날 서랍 안에서 다은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약봉지가 아니었다. 푸른색 파일 하나였다. 너무 반듯하게 놓여 있어 오히려 이상했다. 파일 위에는 검은 볼펜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다은은 본능적으로 그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첫 장의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협의이혼의 사확인 신청서. 신청인 문도현 정다은. 주소는 연남동 집으로 적혀 있었고 재산 분할란에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미리 타이핑되어 있었다. 자녀 없음, 위자료 없음, 각자의 생활은 각자 책임진다. 아직 날짜와 서명만 비어 있었다. 다은은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은 처음에는 울음으로 오지 않았다. 먼저 몸이 차가워지고 그 다음 귀가 멀어지는 것처럼 주변 소리가 멀어졌다. 명숙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봤으면 잘 됐다. 괜히 돌아서 말할 필요 없겠네. 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명숙은 침대에서 내려와 의자에 앉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뭐긴 뭐야. 서로 편해지자는 거지. 너도 힘들다며. 몸도 아프고 친정도 챙겨야 하고 우리 집도 너 때문에 계속 불편해. 이럴 바에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 우리 집도 너 때문에 불편해. 그 말이 다은의 가슴에 오래 박혔다. 그녀가 이 집에서 보낸 4해가 한순간에 방해물처럼 정리되고 있었다. 다은은 억지로 예의를 붙잡고 물었다. 도현 씨도 알고 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도현이 서 있었다. 그는 다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고 피하지 못한 사람처럼 짧게 눈을 감았다 떴다. 그 표정 하나로 다은은 대답을 들었다.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준비했을 것이다. 다은은 남편을 향해 서류를 들어보였다. 언제부터였어? 도현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다은아, 흥분하지 말고 들어. 이건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야. 나도 오래 고민했어. 오래 고민했다는 말이 더 아팠다. 다은은 피식 웃었다.
나는 오늘 병원에서 한 달 쉬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당신은 그전부터 나를 내보낼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도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힘들어. 엄마도 힘들고 나도 회사에서 버티느라 죽겠는데 집에 오면 내 친정 이야기, 병원 이야기, 아이 이야기, 돈 이야기 뿐이잖아. 우리 둘 다 지쳤어. 우리 둘 다. 다은이 조용히 되물었다. 당신이 지친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언제 지쳤는지는 당신이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명숙이 대신 끼어들었다.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그게 제일 힘든 거야. 여자는 집안을 편하게 해줘야지. 자꾸 아프다, 친정 간다, 쉬겠다 하면 남자가 어떻게 버티니? 다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오래전 병실에서 다은의 손을 잡고 울먹이던 얼굴이 겹쳤다. 그 얼굴과 지금의 얼굴은 같은 사람인데도 너무 달랐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저는 회사 일 끝내고 매일 병원으로 갔어요. 새벽에 열나면 물수건 갈아드리고 도연 씨가 회식 간 날도 제가 보호자 서명했어요. 그때는 제가 가족이었죠? 명숙의 입술이 얇게 굳었다. 그건 며느리 도리야. 그걸 가지고 지금 보상받겠다는 거니?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보상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말하지는 말아 달라는 거예요. 명숙은 눈을 돌렸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다은아, 이러면 더 추해져. 서로 좋게 끝내자.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은 엄마 명의고 차는 회사리 쓰고 예금도 많지 않아. 대신 내가 처음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은 도와줄게. 다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식는 것을 느꼈다. 처음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 도와주겠다니. 마치 오래 쓴 가전제품을 버리면서 수거비를 내주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다은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그녀가 살아온 시간이 들어있지 않았다. 도현이 과장으로 승진하던 해 다은이 밤새 만들어준 제안서도 없었다. 명숙이 쓰러졌을 때 다은이 포기한 프로젝트도 없었다. 명절마다 전주에서 올라오지도 못하는 친정어머니에게 미안해하며 시댁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시간도 없었다. 시댁 친척들이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혼자 화장실에서 숨을 고르던 밤도 없었다. 종이 위에는 그저 자녀 없음,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이라는 문장만 있었다. 도연은 볼펜을 집어 다은 쪽으로 밀었다. 오늘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질질 끌수록 서로 힘들어. 명숙은 차갑게 덧붙였다. 그래도 지금 서명하는 게 깔끔하다. 내일 되면 또 마음 약해진 척할 거잖아. 다은은 볼펜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검은 볼펜이었다. 그녀는 그 펜으로 예전에 도현의 대출 서류 보증란을 확인해 주었고 병원 입원 동의서의 보호자로 서명했고 설날 장보기 목록을 적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손으로 자기 결혼의 끝에 서명해야 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도현의 얼굴이 흔들렸다. 정말 할 거야? 그가 물었다. 다은은 그제야 그를 보았다. 이상했다. 서류를 준비한 사람은 그였는데 정작 그녀가 펜을 들자 그가 당황하고 있었다. 아마 도연은 다은이 울고 매달리고 설명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자신이 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그에게 그 편한 역할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틀려서 서명하는 게 아니야. 당신들이 나를 짐처럼 여기는 집에 더는 남고 싶지 않아서 서명하는 거야. 그리고 이름을 썼다. 정다은. 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서명란에 이름이 적히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명숙은 예상보다 쉽게 끝난 일에 오히려 불안한 듯 입술을 만졌고 도연은 서류를 가져가려다 멈칫했다. 다은은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내 짐은 오늘 정리할게. 도연은 창밖의 비를 보았다. 이 밤에 나가겠다고 다은은 대답했다. 이 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갈 준비를 시키고 있었잖아. 내가 오늘 알았을 뿐이지. 방으로 돌아온 다은은 낡은 캐리어를 꺼냈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것이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정다은은 남편 문도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듣고도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한 달 쉰다고?
그럼 그 한 달 동안 집에 돈은 누가 벌어오는데? 아픈지 묻지도 않았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어지럼증은 괜찮은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네, 해동한 부부로 살며 수없이 같은 식탁에 앉았던 남자가 이제는 아내의 몸보다 월급이 끊기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다. 다은은 손가락 끝으로 주머니 속 진단서를 눌렀다. 종이 한 장은 얇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어떻게 버텼는지가 적혀 있었다. 만성 피로, 신경성 위장 장애, 불면, 과호흡 증상, 최소 한 달 이상의 안정 필요. 의사는 더 늦으면 몸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다은이 무너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늘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 오명숙의 혈압약, 남편의 승진,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보일 체면,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끝없는 평가였다. 그 집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아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 묵은 벽지 냄새와 낡은 장판에 들뜬 모서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다은은 결혼하고 들어온 첫날부터 그 집의 작은 흠까지 모두 외우게 되었다. 주방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겨울마다 얼어붙는 것, 안방 창틀에 바람이 새는 것,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보리차는 반드시 밤에 끓여 식혀 두어야 한다는 것, 도연이 회식하고 들어오면 된장국보다 콩나물국을 찾는다는 것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했고 그렇게 기억하는 일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결혼 초 도연은 강남 테헤란로의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로 일했고 다은은 디지털 캠페인 기획자로 밤낮 없이 제안서를 만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때는 서로가 서로의 편이라고 믿었다. 도연이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붙잡고 있으면 다은은 옆에서 자료를 정리해 주었고 다은이 클라이언트에게 깨져 돌아오면 도연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와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연은 다은의 도움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배경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숙은 며느리의 수고를 가족을 위해 해야 할 도리라고만 불렀다. 그날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과 식어버린 미역국, 말라붙은 잡채가 놓여 있었다. 다은은 퇴근길에 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돌아온 뒤에도 바로 누워 쉬지 못했다. 명숙이 낮부터 허리가 아프다며 방에 누워 있었고 도현은 저녁에 회사 사람들이 온다며 늦을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은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며 장을 보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졸였다. 그러나 도현은 결국 혼자 돌아왔고 들어오자마자 회사에서 먹고 왔다고 말했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명숙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숨부터 쉬었다. 요즘 여자들은 참 편해. 조금 피곤하면 병원 가서 쉬라는 말부터 듣고 회사도 마음대로 쉰다 하고 우리 때는 애 낳고 다음 날도 밥하고 빨래했어.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어머니, 저도 그냥 쉬겠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꼭 쉬라고 했고 전주에 계신 엄마도 검사를 받아야 해서요. 한 달만 정리하고 다시 일할 거예요. 전주라는 말이 나오자 명숙의 얼굴이 바로 굳어졌다. 또 친정이니?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친정일만 생기면 네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하니. 내 엄마가 아프면 내 오빠나 친척들은 뭐 하고. 다은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녀에게 오빠는 없었다. 친척들이 있다고 해도 모두 넉넉하지 않았고 어머니 배순자는 혼자 전주 완산구의 오래된 골목집에서 살며 반찬가게 일을 조금씩 도와 생계를 이어왔다. 그 어머니가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끝까지 숨기다가 동네 이웃의 전화를 받고서야 다은이 알게 된 것이다. 제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적금이 조금 있고 엄마 병원비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은이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늘 불리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 며느리가 말대꾸했다는 말은 친척들에게 며칠 만에 퍼졌고 명절 밥상에서는 은근한 농담으로 되돌아왔다.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한다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무섭다더라. 다은 씨는 똑똑해서 시어머니도 가르치겠다더라. 그래서 다은은 늘 삼켰다.
하지만 그날은 삼킨 말들이 목 끝에서 자꾸만 걸렸다. 도연은 셔츠 소매를 걷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달고 날카로운 꽃향기였다. 다은은 순간 고개를 들었지만 도연은 그녀의 눈을 피하듯 식탁 끝 의자에 앉았다. 네가 알아서 한다고 말은 쉽지. 한 달 쉬면 월급이 빠지고 생활비도 줄고 엄마 약값도 있고 대출 이자도 있어. 게다가 너는 매달 친정에 돈 보내잖아.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인데? 그 말에 다은은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보았다. 그 돈, 제 월급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낸 적 많아요. 그때는 왜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명숙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약값 한두 번 낸 걸 가지고 유세하니?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 네가 그렇게 계산적인 애인 줄은 몰랐다. 다은은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가족끼리 계산하지 말자던 사람들은 왜 다은이 쉬겠다는 순간부터 월급과 생활비와 친정 병원비를 세고 있었을까? 그녀가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했던 세 달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명숙이 가벼운 뇌경색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연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늦게 왔다. 간병인 비용이 아깝다던 명숙의 말에 다은은 연차를 쪼개고 밤에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마다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닦았다. 명숙은 그때 다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친딸보다 네가 낫다. 다은은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더 잘했다. 그런데 사람이 약할 때 한 말은 회복한 뒤 가장 먼저 잊히는 모양이었다. 도연은 진단서를 집어들었다. 글자를 제대로 읽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의사의 소견 부분을 대충 훑고는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정다은은 남편 문도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듣고도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한 달 쉰다고? 그럼 그 한 달 동안 집에 돈은 누가 벌어오는데? 아픈지 묻지도 않았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어지럼증은 괜찮은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네, 해동한 부부로 살며 수없이 같은 식탁에 앉았던 남자가 이제는 아내의 몸보다 월급이 끊기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다. 다은은 손가락 끝으로 주머니 속 진단서를 눌렀다. 종이 한 장은 얇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어떻게 버텼는지가 적혀 있었다. 만성 피로, 신경성 위장 장애, 불면, 과호흡 증상, 최소 한 달 이상의 안정 필요. 의사는 더 늦으면 몸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다은이 무너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늘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 오명숙의 혈압약, 남편의 승진,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보일 체면,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끝없는 평가였다. 그 집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아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 묵은 벽지 냄새와 낡은 장판에 들뜬 모서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다은은 결혼하고 들어온 첫날부터 그 집의 작은 흠까지 모두 외우게 되었다. 주방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겨울마다 얼어붙는 것, 안방 창틀에 바람이 새는 것,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보리차는 반드시 밤에 끓여 식혀 두어야 한다는 것, 도연이 회식하고 들어오면 된장국보다 콩나물국을 찾는다는 것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했고 그렇게 기억하는 일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결혼 초 도연은 강남 테헤란로의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로 일했고 다은은 디지털 캠페인 기획자로 밤낮 없이 제안서를 만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때는 서로가 서로의 편이라고 믿었다. 도연이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붙잡고 있으면 다은은 옆에서 자료를 정리해 주었고 다은이 클라이언트에게 깨져 돌아오면 도연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와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연은 다은의 도움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배경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숙은 며느리의 수고를 가족을 위해 해야 할 도리라고만 불렀다. 그날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과 식어버린 미역국, 말라붙은 잡채가 놓여 있었다. 다은은 퇴근길에 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돌아온 뒤에도 바로 누워 쉬지 못했다.
명숙이 낮부터 허리가 아프다며 방에 누워 있었고 도현은 저녁에 회사 사람들이 온다며 늦을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은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며 장을 보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졸였다. 그러나 도현은 결국 혼자 돌아왔고 들어오자마자 회사에서 먹고 왔다고 말했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명숙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숨부터 쉬었다. 요즘 여자들은 참 편해. 조금 피곤하면 병원 가서 쉬라는 말부터 듣고 회사도 마음대로 쉰다 하고 우리 때는 애 낳고 다음 날도 밥하고 빨래했어.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어머니, 저도 그냥 쉬겠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꼭 쉬라고 했고 전주에 계신 엄마도 검사를 받아야 해서요. 한 달만 정리하고 다시 일할 거예요. 전주라는 말이 나오자 명숙의 얼굴이 바로 굳어졌다. 또 친정이니?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친정일만 생기면 네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하니. 내 엄마가 아프면 내 오빠나 친척들은 뭐 하고. 다은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녀에게 오빠는 없었다. 친척들이 있다고 해도 모두 넉넉하지 않았고 어머니 배순자는 혼자 전주 완산구의 오래된 골목집에서 살며 반찬가게 일을 조금씩 도와 생계를 이어왔다. 그 어머니가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끝까지 숨기다가 동네 이웃의 전화를 받고서야 다은이 알게 된 것이다. 제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적금이 조금 있고 엄마 병원비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은이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늘 불리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 며느리가 말대꾸했다는 말은 친척들에게 며칠 만에 퍼졌고 명절 밥상에서는 은근한 농담으로 되돌아왔다.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한다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무섭다더라. 다은 씨는 똑똑해서 시어머니도 가르치겠다더라. 그래서 다은은 늘 삼켰다. 하지만 그날은 삼킨 말들이 목 끝에서 자꾸만 걸렸다. 도연은 셔츠 소매를 걷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달고 날카로운 꽃향기였다. 다은은 순간 고개를 들었지만 도연은 그녀의 눈을 피하듯 식탁 끝 의자에 앉았다. 네가 알아서 한다고 말은 쉽지. 한 달 쉬면 월급이 빠지고 생활비도 줄고 엄마 약값도 있고 대출 이자도 있어. 게다가 너는 매달 친정에 돈 보내잖아.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인데? 그 말에 다은은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보았다. 그 돈, 제 월급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낸 적 많아요. 그때는 왜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명숙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약값 한두 번 낸 걸 가지고 유세하니?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 네가 그렇게 계산적인 애인 줄은 몰랐다. 다은은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가족끼리 계산하지 말자던 사람들은 왜 다은이 쉬겠다는 순간부터 월급과 생활비와 친정 병원비를 세고 있었을까? 그녀가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했던 세 달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명숙이 가벼운 뇌경색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연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늦게 왔다. 간병인 비용이 아깝다던 명숙의 말에 다은은 연차를 쪼개고 밤에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마다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닦았다. 명숙은 그때 다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친딸보다 네가 낫다. 다은은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더 잘했다. 그런데 사람이 약할 때 한 말은 회복한 뒤 가장 먼저 잊히는 모양이었다. 도연은 진단서를 집어들었다. 글자를 제대로 읽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의사의 소견 부분을 대충 훑고는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종이 끝이 미역국 그릇에 다 젖었다. 요즘은 다들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진단서 하나씩 받아.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쉬겠다는 말 안 하잖아. 다은은 젖은 종이를 급히 집어들었다.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몸이 아프다는 증거마저 이 집에서는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했다. 명숙은 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 결혼한 지 4해야. 아이도 없고 네가 일을 아주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몸 아프다고 쉰다니 우리 집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겠니? 도연이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아이 이야기는 언제나 칼처럼 들어왔다. 검사는 두 사람이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도현은 늘 피했다. 남자는 문제 없다. 나는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다. 굳이 그런 검사까지 해야 하냐. 결국 가족 안에서 아이가 없는 이유는 언제나 다은이 되었다. 시댁 친척들은 설날마다 은근히 물었다. 좋은 소식은 아직이냐고. 몸이 너무 마른 거 아니냐고. 직장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애가 안 생긴다더라고. 다은은 웃으며 떡국을 떠주었지만 숟가락을 잡은 손은 늘 차가웠다. 그날 밤 비는 더 거세졌다. 연남동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번졌다. 다은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손목이 저려 그릇 하나를 놓칠 뻔했지만 그녀는 소리내지 않았다. 명숙의 저녁 약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작은 약통에 혈압약과 혈액순환제를 나누어 담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들고 안방으로 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명숙은 침대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다은이 들어오자 화면을 엎었다. 거기 두고 가. 다은은 약을 협탁 위에 놓고 예비 약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서랍을 열었다. 그것은 그녀가 늘 하던 일이었다. 명숙은 약을 자주 깜빡했고 다은은 같은 약을 두 군데 나누어 두었다. 그런데 그날 서랍 안에서 다은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약봉지가 아니었다. 푸른색 파일 하나였다. 너무 반듯하게 놓여 있어 오히려 이상했다. 파일 위에는 검은 볼펜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다은은 본능적으로 그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첫 장의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협의이혼의 사확인 신청서. 신청인 문도현 정다은. 주소는 연남동 집으로 적혀 있었고 재산 분할란에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미리 타이핑되어 있었다. 자녀 없음, 위자료 없음, 각자의 생활은 각자 책임진다. 아직 날짜와 서명만 비어 있었다. 다은은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은 처음에는 울음으로 오지 않았다. 먼저 몸이 차가워지고 그 다음 귀가 멀어지는 것처럼 주변 소리가 멀어졌다. 명숙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봤으면 잘 됐다. 괜히 돌아서 말할 필요 없겠네. 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명숙은 침대에서 내려와 의자에 앉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뭐긴 뭐야. 서로 편해지자는 거지. 너도 힘들다며. 몸도 아프고 친정도 챙겨야 하고 우리 집도 너 때문에 계속 불편해. 이럴 바에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 우리 집도 너 때문에 불편해. 그 말이 다은의 가슴에 오래 박혔다. 그녀가 이 집에서 보낸 내 해가 한순간에 방해물처럼 정리되고 있었다. 다은은 억지로 예의를 붙잡고 물었다. 도현 씨도 알고 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도현이 서 있었다. 그는 다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고 피하지 못한 사람처럼 짧게 눈을 감았다 떴다. 그 표정 하나로 다은은 대답을 들었다.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준비했을 것이다. 다은은 남편을 향해 서류를 들어보였다. 언제부터였어? 도현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다은아, 흥분하지 말고 들어. 이건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야. 나도 오래 고민했어. 오래 고민했다는 말이 더 아팠다. 다은은 피식 웃었다. 나는 오늘 병원에서 한 달 쉬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당신은 그전부터 나를 내보낼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도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힘들어. 엄마도 힘들고 나도 회사에서 버티느라 죽겠는데 집에 오면 내 친정 이야기, 병원 이야기, 아이 이야기, 돈 이야기 뿐이잖아. 우리 둘 다 지쳤어. 우리 둘 다. 다은이 조용히 되물었다. 당신이 지친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언제 지쳤는지는 당신이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명숙이 대신 끼어들었다.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그게 제일 힘든 거야. 여자는 집안을 편하게 해줘야지. 자꾸 아프다, 친정 간다, 쉬겠다 하면 남자가 어떻게 버티니?
다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오래전 병실에서 다은의 손을 잡고 울먹이던 얼굴이 겹쳤다. 그 얼굴과 지금의 얼굴은 같은 사람인데도 너무 달랐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저는 회사 일 끝내고 매일 병원으로 갔어요. 새벽에 열나면 물수건 갈아드리고 도연 씨가 회식 간 날도 제가 보호자 서명했어요. 그때는 제가 가족이었죠? 명숙의 입술이 얇게 굳었다. 그건 며느리 도리야. 그걸 가지고 지금 보상받겠다는 거니?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보상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말하지는 말아 달라는 거예요. 명숙은 눈을 돌렸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다은아, 이러면 더 추해져. 서로 좋게 끝내자.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은 엄마 명이고 차는 회사리 쓰고 예금도 많지 않아. 대신 내가 처음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은 도와줄게. 다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식는 것을 느꼈다. 처음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 도와주겠다니. 마치 오래 쓴 가전제품을 버리면서 수거비를 내주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다은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그녀가 살아온 시간이 들어있지 않았다. 도현이 과장으로 승진하던 해 다은이 밤새 만들어준 제안서도 없었다. 명숙이 쓰러졌을 때 다은이 포기한 프로젝트도 없었다. 명절마다 전주에서 올라오지도 못하는 친정어머니에게 미안해하며 시댁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시간도 없었다. 시댁 친척들이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혼자 화장실에서 숨을 고르던 밤도 없었다. 종이 위에는 그저 자녀 없음,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이라는 문장만 있었다. 도연은 볼펜을 집어 다은 쪽으로 밀었다. 오늘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질질 끌수록 서로 힘들어. 명숙은 차갑게 덧붙였다. 그래도 지금 서명하는 게 깔끔하다. 내일 되면 또 마음 약해진 척할 거잖아. 다은은 볼펜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검은 볼펜이었다. 그녀는 그 펜으로 예전에 도현의 대출 서류 보증란을 확인해 주었고 병원 입원 동의서의 보호자로 서명했고 설날 장보기 목록을 적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손으로 자기 결혼의 끝에 서명해야 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도현의 얼굴이 흔들렸다. 정말 할 거야? 그가 물었다. 다은은 그제야 그를 보았다. 이상했다. 서류를 준비한 사람은 그였는데 정작 그녀가 펜을 들자 그가 당황하고 있었다. 아마 도연은 다은이 울고 매달리고 설명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자신이 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그에게 그 편한 역할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틀려서 서명하는 게 아니야. 당신들이 나를 짐처럼 여기는 집에 더는 남고 싶지 않아서 서명하는 거야. 그리고 이름을 썼다. 정다은. 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서명란에 이름이 적히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명숙은 예상보다 쉽게 끝난 일에 오히려 불안한 듯 입술을 만졌고 도연은 서류를 가져가려다 멈칫했다. 다은은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내 짐은 오늘 정리할게. 도연은 창밖의 비를 보았다. 이 밤에 나가겠다고 다은은 대답했다. 이 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갈 준비를 시키고 있었잖아. 내가 오늘 알았을 뿐이지. 방으로 돌아온 다은은 낡은 캐리어를 꺼냈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것이었다. 바퀴 하나가 조금 삐걱거렸지만 아직 굴러갔다. 그녀는 옷 몇 벌과 약봉지, 진단서, 전주 병원 예약증, 어머니의 검사 기록을 차례로 넣었다. 화장대 서랍에는 결혼 예물로 받은 금반지와 목걸이가 있었다. 다은은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을 닫았다. 가져가면 팔아 쓸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물건들은 이상하게도 돈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그녀는 지금 무거운 것을 들고 나갈 힘이 없었다. 그러다 바느질함을 꺼내는 순간 작은 은색 USB 하나가 실타래 아래에서 굴러나왔다. 다은은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 보았다. 예전에 회사 프로젝트 자료를 백업해 두던 USB였다. 한동안 잊고 있었다. 왜 이 바느질함 안에 있었는지도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손바닥 위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이상하게 선명했다. 그녀는 그것을 외투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은은 몰랐다. 그 작은 USB 안에
도현과 그의 회사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시간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무능하고 부담스러운 아내로 몰아내려던 사람들이 결국 그 아내 기록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캐리어 지퍼를 닫는 소리가 방 안에 길게 울렸다. 결혼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사진 속 다은은 지금보다 얼굴이 둥글고 눈빛이 맑았다. 도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날 하객들은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명숙은 식장에서 눈물을 훔치며 이제 딸이 생겼다고 했다. 그 말들을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었는지 아니면 그때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는지 다은은 판단할 수 없었다. 사람은 처음부터 잔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편한 쪽으로 조금씩 비겁해지는 것일지도 몰랐다. 도현도 그랬다. 명숙도 그랬다. 그리고 다은은 그 비겁함을 너무 오래 이해해 주었다. 그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문 앞에 섰다. 방 안의 불빛이 등 뒤로 떨어졌다. 아래층에서는 명숙이 일부러 크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갈 거면 조용히 나가야지. 동네 사람들 보게 창피하게. 다은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창피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 말은 삼켰다. 오늘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집의 체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지막 품이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캐리어 바퀴가 낡은 나무턱에 걸려 덜컹거렸다. 다은은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갔다. 이 계단을 그녀는 매일 아침 닦았다. 명숙이 미끄러질까봐 겨울에는 물기도 바로 닦았고 도현이 늦게 들어와 신발을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말없이 정리했다. 이제 그 계단은 낯선 집의 통로처럼 느껴졌다. 현관 앞에서 명숙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나가면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마.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니야. 다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건강하세요. 명숙의 눈가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짧은 흔들림을 다은은 보았다. 그러나 붙잡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도현은 거실 끝에 서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사람처럼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다. 다은은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중에라도 오늘 일을 후회할 필요 없어. 후회는 당신이 나를 잃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을 때 하게 될 거야.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비냄새가 밀려들었다. 연남동 골목은 젖어 있었고 가로등 아래로 빗물이 가늘게 흘렀다. 다은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 밖으로 나섰다. 어깨가 금세 젖었다. 맞은편 반지하 창문이 살짝 열리더니 이웃 박옥래가 얼굴을 내밀었다. 다은 씨, 이 밤에 어디 가요? 비 오는데 캐리어까지 들고. 다은은 억지로 웃었다. 전주에 좀 다녀오려고요. 엄마가 아프셔서요. 옥래는 명숙과 도연을 번갈아 보더니 더 묻지 않았다. 나이 든 사람의 눈에는 말하지 않는 사정이 더 잘 보일 때가 있다. 그녀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우산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거라도 쓰고 가요. 우산살 하나가 좀 휘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 다은은 우산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내 해를 산 집에서는 아무도 우산을 쥐어주지 않았는데 가끔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에서 마주치던 이웃이 비를 걱정해주고 있었다. 다은은 고개를 숙여 말했다. 감사합니다. 옥래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람이 너무 참기만 하면 병나요. 가끔은 살아야 해서 나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은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골목 끝으로 걸어가 택시를 불렀다. 차가 도착할 때까지 비는 계속 내렸다. 손에는 낡은 우산, 발밑에는 캐리어, 외투 안쪽 주머니에는 진단서와 USB가 있었다. 도현의 집 창문은 아직 환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어머니의 혈압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미 회사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다은은 더 이상 상상하지 않기로 했다. 택시문이 열렸고 그녀는 캐리어를 실었다. 기사는 목적지를 묻자 그녀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라고 답했다. 이 시간에 지방 내려가세요? 기사가 물었다. 다은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네, 집에 가려고요. 말하고 나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방금 자신이 집이라고 부른 곳은 연남동이 아니라 전주였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낡은 골목집, 따뜻하지 않아도 자신을 계산하지 않는 곳. 택시가 빗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뒤쪽 유리창 너머로 연남동 집이 점점 멀어졌다. 다은은 손바닥으로 외투 주머니를 눌렀다. 은색 USB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다. 그 작은 물건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그녀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정다은은 남편의 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짐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걸어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고속 버스터미널의 새벽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정다은은 터미널 대합실 한쪽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작은 가방을 올려놓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밤새 비를 맞고 택시를 타고 다시 버스표를 끊고 사람들 틈에 섞여 앉아 있으니 방금 전까지 자신이 살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꿈처럼 멀어졌다. 하지만 외투 안쪽 주머니에 접어넣은 이혼 서류 사본의 모서리가 살칸에 닿을 때마다 현실은 다시 날카롭게 돌아왔다. 다은은 매표소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전주행 심야버스는 곧 출발 예정이었다. 명절도 아닌데 터미널에는 여러 사연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 새벽 출근을 앞둔 노동자, 어린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내려가는 젊은 엄마, 군복을 입은 청년, 커다란 보따리를 든 할머니. 누구도 서로의 사연을 묻지 않았지만 다은은 이상하게 그 무심함이 고마웠다. 연남동 집에서는 그녀의 작은 숨소리마저 평가받는 것 같았는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가 왜 울었는지, 왜 캐리어를 끌고 새벽 버스를 기다리는지 묻지 않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의 불빛은 창밖으로 길게 흘러갔다. 한강을 건널 때 다은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도현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시어머니 명숙에게서도 없었다. 단체 채팅방에는 회사 동료들이 올린 업무 메시지가 몇 개 떠 있었고 그 사이에 남편의 이름은 없었다. 다은은 휴대폰을 끄려다 어머니 배순자의 문자 하나를 보았다. 비 오는데 우산 챙겼니?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밥 먹어. 문자는 저녁 무렵 온 것이었다. 그때 다은은 병원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차마 답장을 하지 못했다. 엄마, 나 오늘 집에서 쫓겨났어. 엄마, 도현 씨가 나랑 이혼하려고 서류를 준비해 두었대. 엄마, 나는 아픈데 그 집에서는 내가 돈을 못 벌까봐 걱정했어. 그런 말들은 휴대폰 자판 위에서 한 글자도 되지 못했다. 다은은 대신 아주 짧게 답장을 보냈다. 엄마, 내일 내려갈게. 병원.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정다은은 남편 문도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듣고도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한 달 쉰다고? 그럼 그 한 달 동안 집에 돈은 누가 벌어오는데? 아픈지 묻지도 않았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어지럼증은 괜찮은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네, 해동한 부부로 살며 수없이 같은 식탁에 앉았던 남자가 이제는 아내의 몸보다 월급이 끊기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다. 다은은 손가락 끝으로 주머니 속 진단서를 눌렀다. 종이 한 장은 얇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어떻게 버텼는지가 적혀 있었다. 만성 피로, 신경성 위장 장애, 불면, 과호흡 증상, 최소 한 달 이상의 안정 필요. 의사는 더 늦으면 몸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다은이 무너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늘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 오명숙의 혈압약, 남편의 승진,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보일 체면,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끝없는 평가였다. 그 집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아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 묵은 벽지 냄새와 낡은 장판에 들뜬 모서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다은은 결혼하고 들어온 첫날부터 그 집의 작은 흠까지 모두 외우게 되었다. 주방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겨울마다 얼어붙는 것, 안방 창틀에 바람이 새는 것,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보리차는 반드시 밤에 끓여 식혀 두어야 한다는 것, 도연이 회식하고 들어오면
된장국보다 콩나물국을 찾는다는 것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했고, 그렇게 기억하는 일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결혼 초 도연은 강남 테헤란로의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로 일했고, 다은은 디지털 캠페인 기획자로 밤낮 없이 제안서를 만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때는 서로가 서로의 편이라고 믿었다. 도연이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붙잡고 있으면 다은은 옆에서 자료를 정리해 주었고, 다은이 클라이언트에게 깨져 돌아오면 도연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와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연은 다은의 도움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배경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숙은 며느리의 수고를 가족을 위해 해야 할 도리라고만 불렀다. 그날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과 식어버린 미역국, 말라붙은 잡채가 놓여 있었다. 다은은 퇴근길에 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돌아온 뒤에도 바로 누워 쉬지 못했다. 명숙이 낮부터 허리가 아프다며 방에 누워 있었고, 도현은 저녁에 회사 사람들이 온다며 늦을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은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며 장을 보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졸였다. 그러나 도현은 결국 혼자 돌아왔고, 들어오자마자 회사에서 먹고 왔다고 말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정다은은 남편 문도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듣고도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한 달 쉰다고? 그럼 그 한 달 동안 집에 돈은 누가 벌어오는데? 아픈지 묻지도 않았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어지럼증은 괜찮은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네, 해동한 부부로 살며 수없이 같은 식탁에 앉았던 남자가 이제는 아내의 몸보다 월급이 끊기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다. 다은은 손가락 끝으로 주머니 속 진단서를 눌렀다. 종이 한 장은 얇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어떻게 버텼는지가 적혀 있었다. 만성 피로, 신경성 위장 장애, 불면, 과호흡 증상, 최소 한 달 이상의 안정 필요. 의사는 더 늦으면 몸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다은이 무너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늘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 오명숙의 혈압약, 남편의 승진,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보일 체면,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끝없는 평가였다. 그 집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아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 묵은 벽지 냄새와 낡은 장판에 들뜬 모서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다은은 결혼하고 들어온 첫날부터 그 집의 작은 흠까지 모두 외우게 되었다. 주방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겨울마다 얼어붙는 것, 안방 창틀에 바람이 새는 것,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보리차는 반드시 밤에 끓여 식혀 두어야 한다는 것, 도연이 회식하고 들어오면 된장국보다 콩나물국을 찾는다는 것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했고, 그렇게 기억하는 일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결혼 초 도연은 강남 테헤란로의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로 일했고, 다은은 디지털 캠페인 기획자로 밤낮 없이 제안서를 만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때는 서로가 서로의 편이라고 믿었다. 도연이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붙잡고 있으면 다은은 옆에서 자료를 정리해 주었고, 다은이 클라이언트에게 깨져 돌아오면 도연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와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연은 다은의 도움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배경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숙은 며느리의 수고를 가족을 위해 해야 할 도리라고만 불렀다. 그날 식탁 위에는